한 세대가 믿었던 소비 철학이 단 3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저축하는 사람을 답답하다 비웃던 그 목소리들, 2026년 지금 거짓말처럼 조용해졌습니다. 화려한 오마카세 사진은 어느새 독촉고지서로 바뀌었습니다. 월급 몇 달치를 태운 여행이 남긴 건 추억이 아니라 할부 이자였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 똑똑하고 평범했던 사람들이 어쩌다 똑같이 이 함정으로 걸어 들어갔을까요? 더 놀라운 건 그 빚이 그들 한 사람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3년의 전환을 처음부터 끝까지 숫자로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런 경제 이야기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는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잠깐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불과 몇 년 전 저축하는 사람을 답답하다고 비웃던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돈 모아서 언제 집 사냐? 어차피 못 살 거 지금 누리자. 그때는 이 말이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똑똑한 선택처럼 들렸습니다. 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2020년 한국의 기준금리는 0.5%까지 떨어졌습니다. 사상 최저였습니다. 돈을 빌리는 비용이 거의 사라진 시대였습니다. 숫자로 보면 더 선명해집니다. 그 시절 1억 원을 빌려도 한 달 이자가 약 12만 원에서 14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한 달 통신비와 비슷한 금액입니다. 빚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빚은 오히려 기회를 잡는 사다리처럼 보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돈을 은행에 넣어둬도 이자가 거의 붙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모으는 사람은 손해보는 느낌이었습니다. 반대로 빌려서 무언가에 넣은 사람은 자산이 불어났습니다. 게임의 규칙 자체가 지금 쓰고 지금 투자하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움직였습니다. 주식이 오르고 코인이 오르고 자고 일어나면 누군가 몇 배를 벌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가상자산 투자자는 2022년에만 587만 명에 달했습니다. 성인 7명 중 1명꼴이었습니다. 월급만 모아서는 평생 내 집을 못 산다. 이 한 문장이 한 세대의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어차피 닿지 못할 미래라면 손에 잡히는 오늘을 누리자는 것이었습니다. 화려한 오마카세 식탁, 해외 휴양지의 노을, SNS에 올라가는 빛나는 한 장. 그것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었습니다. 잘 살고 있다는 증거였고 그 시절의 트로피였습니다. 그러니 다시 묻겠습니다. 그때 그들은 멍청해서 그랬던 걸까요? 아닙니다. 시대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낮은 금리가 빚을 가볍게 만들었고 오르는 자산이 절약을 바보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누구라도 그 흐름 위에 서 있었다면 같은 선택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단 하나의 숫자가 바뀌면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숫자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금리였습니다. 2020년 기준금리는 0.5%였습니다. 사상 최저였습니다. 돈을 빌리는 비용이 거의 공짜에 가깝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 흐름이 뒤집힙니다. 2023년 1월 기준금리는 3.5%까지 올라섰습니다. 불과 1년 남짓 만에 7배였습니다. 숫자가 작아 보이십니까? 그 작은 숫자가 바꾼 결과를 보겠습니다. 저금리 시절 1억 원을 빌려도 한 달 이자는 약 12만 원에서 14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부담이라 느끼기 어려운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오르자 마이너스 통장과 신용대출 금리가 7%, 8%대로 뛰었습니다. 같은 1억 원의 빚, 같은 사람, 같은 통장. 그런데 이자만 몇 배로 불어났습니다. 게임의 규칙이 바뀐 겁니다. 빚을 진 사람은 그대로인데 빚의 무게만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문제는 이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가벼워 보였던 비용들이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게 할부였습니다. 할부 수수료 월 2%, 이 문구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작아 보입니다. 그런데 월 2%는 1년이면 24%입니다. 카드값을 12달로 나눠내는 동안 사실은 연 24%짜리 빚을 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결정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월급이었습니다. 월급이 안 올랐다는 게 아닙니다. 올랐습니다. 다만 물가가 더 빨리 올랐습니다. 2022년 임금은 0.2% 올랐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물가는 5.1% 올랐습니다. 2023년에도 임금은 1.6%, 물가는 3.6%였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월급은 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줄어든 겁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건값만 오른다. 그러면 세금과 이자를 빼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 그 돈이 매달 조금씩 사라집니다. 한쪽에서는 이자가 불어나고 다른 쪽에서는 쓸 돈이 줄어듭니다. 양쪽에서 동시에 통장을 갉아먹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그 통장은 게으름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흥청망청 써서 비어버린 통장이 아니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비어가는 통장이었습니다. 숫자가 그렇게 설계해 놓은 결과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자가 우리 삶에서 어느 정도 무게일까요? 한 달치로 환산해 보겠습니다. 불어난 이자를 갚느라 빠져나가는 돈, 그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매달 일주일치 노동입니다. 한 달에 닷새, 엿새, 일회. 그 기간 동안 일해서 번 돈이 통장을 스치지도 못하고 그대로 이자로 빠져나갑니다. 월요일에 출근해서 일요일까지 일했는데 그 일주일은 통째로 빚을 위한 시간이었던 겁니다. 내 시간을 팔아 빚의 무게만 떠받치고 있는 셈입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카드 할부가 있고 마이너스 통장이 있고 매달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사라지는 느낌. 그 느낌을 한 번이라도 받아보셨다면 이건 이미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늘어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다른 선택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빚을 갚기 위해 또 빚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돌려막기입니다. 그 끝이 어디인지 다음 장면의 숫자가 보여드립니다. 빚을 갚으려고 또 빚을 냈습니다. 처음엔 카드 할부였습니다. 다음엔 현금 서비스, 그 다음엔 카드론이었습니다. 한 칸씩 더 비싼 빚으로 옮겨 탄 겁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마지막으로 붙잡은 게 리볼빙입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원리는 단순합니다. 이번 달 카드값을 다 안 내고 일부만 내고 나머지는 다음 달로 미루는 겁니다. 갚는 게 아니라 시간을 빌리는 셈입니다. 이번 달 빚을 다음 달에 나에게 떠넘기는 시간 대출입니다. 문제는 그 시간의 값이 너무 비싸다는 데 있습니다. 리볼빙 평균 금리는 약 17.4에서 17.6%입니다. 체감으로는 20%에 가깝습니다. 100만 원을 미루면 1년에 18만 원 가까이가 이자로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갚아야 할 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렇게 미뤄진 빚이 한 곳에 쌓였습니다. 카드론 잔액은 약 42.9조 원, 역대 최대 수준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루는 것조차 안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은행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이 4.1%까지 올랐습니다. 2026년 1월 기준 약 20년 8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돈을 제때 못 갚는 사람이 20년 만에 가장 많아졌다는 신호입니다. 더 무거운 건 그 무게가 청년 세대에 쏠렸다는 사실입니다. 30대 이하 청년 한 명의 평균 대출은 8,450만 원, 역대 최대입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1억 가까운 빚을 짊어진 겁니다. 20대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0.41%로 모든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결국 벼랑 끝에 선 사람들이 법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상반기 개인회생을 시작한 사람 가운데 30대 이하가 26.9%였습니다. 빚을 더는 감당할 수 없어 법의 도움을 구한 사람, 그 넷 중 한 명 이상이 청년이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결정타가 있었습니다. 바로 빚으로 한 투자, 비투였습니다.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산 청년들의 연체 잔액은 반년 만에 46억 원에서 375억 원으로 뛰었습니다. 약 9배입니다. 코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상자산에 묶인 돈은 17.6조 원에서 111.7조 원으로 불었습니다. 한탕을 노린 돈이 그만큼 컸고 무너질 때의 충격도 그만큼 컸던 겁니다. 화려했던 3년의 끝은 이렇게 숫자로 남았습니다. 미뤄진 청구서, 역대 최고의 연체율, 그리고 법원 앞에 줄을 선 청년들. 그런데 진짜 비극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빚은 그들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빚은 한 사람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옆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실 겁니다. 내가 진 빚인데 왜 가족까지 흔들린다는 걸까요? 그 답은 빚이 무너지는 방식에 있습니다. 먼저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20대와 30대 중에서 빚을 제때 갚지 못해 신용에 빨간불이 켜진 사람, 이른바 신용불량자가 2021년 21만 4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는 27만 3천 명으로 늘었습니다. 4년 사이 약 6만 명이 더 무너진 겁니다. 더 무거운 숫자도 있습니다. 빚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고 갚을 여력마저 약한 사람, 이른바 취약차주가 30대 이하에서만 44만 6천 명입니다. 전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많습니다. 가장 젊고 가장 일을 오래 할 수 있는 세대가 빚 앞에서 가장 약한 고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더 위태로운 자리가 있습니다. 가진 자산을 전부 팔아도 빚을 못 갚는 수준, 이른바 고위험 가구입니다. 2030 세대에서만 약 16만 가구로 추정됩니다. 이 정도가 되면 빚은 더 이상 본인 혼자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아닙니다. 그래서 도미노가 시작됩니다. 빚의 도미노는 이렇게 넘어갑니다. 처음엔 본인 통장이 비고 그 다음엔 부모에게 손을 벌립니다. 부모는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자식의 이자에 보탭니다. 그래도 막히면 형제와 가까운 지인에게 돈을 빌립니다. 보증을 서고 자기 명의로 대신 대출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빚이 부모의 노후를, 형제의 신용을, 친구와의 관계를 차례로 넘어뜨립니다. 무너지는 건 한 명인데 함께 무너지는 사람은 여럿입니다. 이게 한 가족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계빚, 그러니까 온 가정이 진 빚을 다 합치면 2025년 3분기 기준 1968조 원입니다. 빚을 진 사람 한 명이 평균 9,660만 원씩 지고 있는 셈이고 이건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큰 액수입니다. 거의 1억에 가까운 빚을 평범한 한 사람이 어깨에 얹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빚이 돈만 빼앗는 게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빚은 인생의 계단도 빼앗습니다. 신용에 한 번 금이 가면 전셋집을 구하기도, 결혼을 준비하기도, 내 집을 마련하기도 어려워집니다. 남들이 한 칸씩 올라가는 동안 한 세대가 그 사다리 아래에 멈춰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아픈 마음이 자랍니다. 돈 없는 부모를 원망하게 되는 마음입니다. 누군가는 이걸 두고 철없다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잠깐, 이건 누구를 탓하기 전에 메커니즘으로 봐야 합니다. 큰 빚을 지면 사람은 가난해집니다. 가난이 길어지면 자신을 자꾸 깎아내리게 되고 무너진 자존감은 출구를 밖에서 찾습니다. 그러다 가장 가까운 사람, 더 받쳐주지 못한 부모에게 화살이 향하는 겁니다.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빚이 사람을 그렇게 몰아가는 겁니다. 빚이 가족의 통장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갈라놓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장 젊은 세대가 가장 무거운 빚을 지고 그 무게가 부모의 노후로, 형제의 신용으로, 그리고 다음 세대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흐름은 영영 돌이킬 수 없는 걸까요? 놀랍게도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욜로의 시대는 끝나고 정반대의 흐름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라며 저축하는 사람을 답답하다 비웃던 그 목소리들이 지금은 거짓말처럼 정반대로 돌아섰습니다. 욜로의 시대가 조용히 저물고 있는 겁니다. 욜로가 저물고 그 자리를 채운 건 요노였습니다. 요노란 You only need one. 정말 필요한 하나만 갖자는 흐름입니다. 무지출 챌린지, 거지방, 짠테크가 새로운 소비 문화로 떠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 변화가 아닙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코바코가 2025년 발표한 소비조사에서 응답자의 89.7%가 보여지는 소비보다 실용적인 소비를 선호한다고 답했습니다. 10명 중 9입니다. 또 80.7%는 꼭 필요한 것만 사고 불필요한 구매는 자제한다고 했습니다. 절약이 더 이상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다수가 택한 기준이 된 겁니다. 명품 시장에도 균열이 드러났습니다. 전국 백화점 65개 점포 가운데 37곳,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매출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한때 줄을 세우던 명품 소비가 식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확히는 전 세계가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내 예산을 당당히 공개하는 라우드 버지팅이 유행하고
소비를 줄이는 언더 컨섬션이 번지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욕망을 내려놓은 사토리 세대가, 중국에는 가성비를 쫓는 소비 다운그레이드가 자리 잡았습니다. 미국의 절약운동에 동참한 사람들은 한 달 평균 약 250달러, 우리 돈 30만 원이 넘는 돈을 아꼈습니다. 가장 많이 끄는 항목은 영상 스트리밍 구독으로 65%에 달했습니다. 더 의미심장한 건 참여자의 85% 이상이 이 흐름을 멋이 아니라 경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라고 답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절약은 궁상이 아닙니다. 진짜 부자들을 보십시오. 스티브 잡스는 늘 검은 퍼틀넥만 입었고, 워런 버핏은 맥도날드 아침으로 하루를 엽니다. 마크 저커버그는 회색 티셔츠를 돌려 입습니다. 가진 사람일수록 과시하지 않습니다. 통제권을 쥔 사람이 흔들리지 않을 뿐입니다. 결국 절약은 돈을 못 써서 참는 게 아니라 내 돈의 방향을 내가 정하는 통제권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단 하나만 점검해도 됩니다. 지금 켜져 있는 리볼빙이 있다면 금리부터 확인하시고 매달 빠져나가는 자동 결제와 부독 중에 안 쓰는 것 하나만 해지해 보십시오. 그 작은 한 번이 끌려가던 통장을 다시 내 손으로 돌려놓는 시작이 됩니다. 욜로는 어느 한 사람의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저금리가 깔아둔 길이었고 모두가 옳다고 믿게 만든 시대의 설계였습니다. 그러니 그 시절을 즐겼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함정에서 빠져나오는 일만큼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결국 나의 몫입니다. 오늘을 즐기는 것과 오늘에 끌려가는 것은 다릅니다. 좋은 식사 한 끼, 떠나고 싶었던 여행 한 번, 그 자체가 잘못일 리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오늘을 고른 것이 아니라 청구서가 내 내일을 먼저 가져가 버릴 때 시작됩니다. 오늘을 즐기는 사람의 통장에는 선택이 남고 오늘에 끌려가는 사람의 통장에는 이자가 남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이라면 이미 절반은 건너오신 겁니다. 오늘 단 하나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을 열어 무심코 빠져나가던 자동 결제 하나 혹은 미뤄둔 리볼빙 하나를 들여다보는 일. 그 작은 점검 하나가 끌려가던 흐름을 멈춰 세우는 첫걸음이 됩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을 즐기는 것과 오늘에 끌려가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욜로와 요노 어느 쪽이신가요? 댓글로 솔직하게 들려주세요. 그리고 내 통장을 지키는 이런 이야기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을 눌러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문을 닫은 가게가 100만 곳을 넘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입니다. 계산해보면 지금 이 순간에도 30초에 한 곳씩 셔터가 내려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그저 불경기 탓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절반만 보신 겁니다. 경기 탓이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30년 된 단골 가게가 사라진 그 자리에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구조의 붕괴가 깔려 있습니다. 오늘 그 무너지는 층을 한 겹씩 벗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이 붕괴가 왜 당신의 노후와 지갑까지 닿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런 경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폐업 100만이라는 숫자부터 풀어보겠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문을 닫은 사업자가 100만 8여 명입니다. 1995년 통계를 집계한 이후 처음 넘은 선입니다. 숫자가 너무 커서 잘 와닿지 않으실 겁니다. 하루로 나눠보겠습니다. 하루에 2,760명입니다. 다시 초 단위로 바꿔보겠습니다. 30초에 한 곳씩 셔터가 내려갑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20분 동안에도 어딘가에서 가게 40곳이 사라집니다. 영상이 끝나기 전에 누군가의 가게 40개가 문을 닫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경기가 안 좋아서라고만 보면 안 됩니다. 폐업 사유 1위가 사업 부진, 그 비율이 50.2%입니다. 문 닫은 가게의 절반이 똑같은 이유로 무너졌습니다. 한두 군데가 운이 나빴던 게 아닙니다.
절반이 같은 벽에 부딪혔다면 그건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는 신호입니다. 이게 일부 동네만의 일도 아닙니다. 올해 1분기 전국 상가 10곳 중 1곳 이상이 비어 있습니다. 공실률 13.1%입니다. 그러니까 거리를 걷다 보면 불 꺼진 가게가 그만큼 눈에 띈다는 뜻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한때 황금 1층이라 불리던 자리가 있습니다. 권리금이 가장 비싸고 절대 비지 않는다던 그 1층입니다. 그런데 그 황금 1층조차 100곳 중 약 7곳이 비었습니다. 비지 않는다던 자리가 비기 시작했습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한때 가장 핫했던 거리일수록 더 처참합니다. 서울 가로수길 5곳 중 2곳이 비었습니다. 공실률 43.9%입니다. 2019년엔 4.5%였습니다. 6년 만에 거의 10배입니다. 세종은 4곳 중 1곳 25.2%입니다. 커피 전문점만 봐도 2024년에 1만 2천여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하루 34곳씩 사라진 셈입니다. 여기까지면 그저 다 같이 무너지는 불경기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서울, 그것도 코로나 때 텅 비었던 명동입니다. 명동 공실률은 지금 5.2%까지 떨어졌습니다. 거의 다 채워졌다는 뜻입니다. 한쪽은 회복하고 한쪽은 무너집니다. 같은 도시, 같은 시기, 같은 불경기입니다. 그런데 명동은 손님이 돌아오고 가로수길은 빠져나갑니다. 한쪽은 차오르고 한쪽은 비어갑니다. 만약 경기가 진짜 범인이라면 같은 서울 안에서 둘이 이렇게까지 갈릴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여기서 첫 번째 단서가 보입니다. 빈 상가의 진짜 이유는 경기 탓이 아닙니다. 따로 있습니다. 이 차이의 첫 번째 답은 우리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통념을 깨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안 써서 가게가 망한다고 생각하십니다. 아닙니다. 소비는 줄지 않았습니다. 다만 돈을 쓰는 장소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2025년 4월 모바일 쇼핑 비중은 77.4%까지 올라왔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무언가를 살 때 10번 중 거의 8번은 매장이 아니라 스마트폰 화면을 연다는 뜻입니다. 손님은 그대로입니다. 계산대만 폰 속으로 옮겨갔습니다. 거리에 사람이 줄어서 가게가 빈 게 아닙니다. 사람은 거리를 지나가되 지갑은 이미 손바닥 안에서 열린 겁니다. 그렇다면 배달로 팔면 되지 않느냐고 물으실 겁니다. 바로 여기서 진짜 함정이 시작됩니다. 가상으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2만 원짜리 치킨 한 마리를 배달로 팔았습니다. 매출은 분명히 2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한 건에서 25%에서 30%가 빠져나갑니다. 중개 수수료, 결제 수수료, 배달비, 그리고 광고비입니다. 많게는 한 건에 6천 원 가까이가 사라집니다. 배달 한 건을 팔면 사장님 대신 플랫폼이 먼저 계산대를 엽니다. 여기에 닭값, 기름값, 포장값, 가게 월세, 사람 인건비가 또 붙습니다. 다 떼고 나면 사장님 손에 남는 건 동전 몇 개입니다. 팔수록 바빠지는데 통장은 그대로입니다. 이건 한두 사람의 푸념이 아닙니다. 배달 앱을 쓰는 자영업자의 87.2%가 수수료 부담이 크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43.6%, 그러니까 거의 절반이 주문이 늘어도 수익은 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잔인한 구조입니다. 더 일하고 더 팔수록 남이 가져가는 몫만 커집니다. 물론 변화의 시도는 있었습니다.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1만 원 이하 주문은 중개 수수료를 면제하고 수수료를 2.0%에서 7.8%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광고비와 결제비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가장 무거운 돌은 아직 사장님 어깨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소비가 손바닥으로 옮겨가는 동안 살아남은 소비마저 한쪽으로 쏠렸습니다. 사람들은 아주 싼 곳, 아니면 아주 특별한 곳만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간에 있던 평범한 가게가 가장 먼저 무너졌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다이소입니다. 2024년 다이소 매출은
3조 689억 원으로 10.7% 늘었습니다. 영업이익은 무려 41.8% 뛰었습니다. 모두가 어렵다는 그 불황 속에서 말입니다. 불황이 깊을수록 초저가 매장만 웃습니다. 동네의 평범한 잡화점, 평범한 분식집, 평범한 옷가게. 싸지도 특별하지도 않은 그 중간 가게들이 가장 먼저 셔터를 내립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손님은 폰으로 떠났고 남은 손님을 배달로 잡아도 매출은 새어나가고 그 와중에 소비는 양극단으로 갈라졌습니다. 첫 번째 붕괴, 소비의 이동입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정말 견딜 수 없는 건 이게 아닙니다. 더 무서운 게 따로 있습니다. 장사가 이렇게 안 되는데도 임대료는 단 한 푼도 내려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가게가 이렇게 비는데 왜 임대료를 안 내릴까요? 한 거리에서 10곳 중 2~3곳이 불 꺼진 채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임대 현수막의 숫자는 꿈쩍도 안 합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값을 깎아서라도 채우는 게 이득 아닐까요? 그런데 건물주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여기에 소름 돋는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건물의 값은 어떻게 매겨질까요? 건물값은 그 건물이 벌어주는 월세로 결정됩니다. 월세의 일조한 배를 곱한 게 건물값입니다. 그러니까 월세를 깎는 순간 건물값 전체가 통째로 깎입니다. 숫자로 보면 분명해집니다. 월세를 한 달에 100만 원만 내려준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건물의 자산 가치는 약 4억 원이 사라집니다. 단돈 100만 원을 양보했을 뿐인데 건물값에서 4억이 증발하는 겁니다. 이게 함정입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가게를 비워두는 손해보다 건물값 4억이 깎이는 손해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차라리 비워둡니다. 임대료를 내리느니 공시를 견디는 쪽을 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건물주는 욕심이 많은 악당이 아닙니다. 그 사람도 구조에 갇힌 포로입니다. 문제는 압박이 건물주에게도 똑같이 닥쳤다는 점입니다. 기준금리를 보십시오. 2021년 8월 0.5%였던 금리는 2023년 1월 3.5%까지 올랐습니다. 1년 반 만에 7배입니다. 2025년 들어 2.5%대로 다시 내려왔지만 한번 무거워진 이자는 쉽게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건물주도 대출로 건물을 샀습니다. 자영업자도 대출로 가게를 차렸습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짊어진 빚은 1,064조 원에 이릅니다. 한 사람당 평균 상교억 4,200만 원, 서울은 4억 8천만 원입니다. 가게 하나 여는데 집 한 채 값에 빚을 지는 셈입니다. 이 빚의 무게는 숫자로 드러납니다. 저축은행에서 빌린 개인 사업자의 연체율은 11.70%까지 치솟았습니다. 10명 중 1명 이상이 이자조차 못 갚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위에서는 건물값을 지키려는 건물주가 임대료를 못 내립니다. 아래에서는 자영업자가 빚과 이자에 짓눌립니다. 둘 다 같은 구조에 묶여 함께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 상가는 안 빌려주는 게 아닙니다. 못 내리는 겁니다. 건물주의 인심 문제가 아니라 건물값과 빚이 맞물린 거대한 톱니바퀴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소비가 옮겨가고 임대료가 굳어버려도 가게는 버틸 수 있습니다.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손님만 꾸준히 오면 어떻게든 버틸리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가장 깊고 가장 근본적인 층입니다. 한번 무너지면 되돌릴 수 없는 층입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에 선을 넘었습니다. 태어나는 사람보다 죽는 사람이 더 많아진 겁니다. 인구 데드크로스. 그해 총인구 5,184만 명을 정점으로 사람 수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를 보면 선명합니다. 1971년 한 해 태어난 아기가 102만 명이었습니다. 2023년에는 약 23만 명, 합계 출산율 0.72, 역대 최저입니다. 한 세대 만에 손님이 4분의 1로 줄어든 겁니다. 가게는 사람이 와야 굴러갑니다. 그 사람이 매년 줄고 있습니다. 경기가 풀린다고 돌아오는 숫자가 아닙니다.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누구도 다시 데려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결정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손님은 줄어드는데 가게는 오히려 더 늘려 찍어냈습니다. 신도시를 보십시오. 신도시 상가 공실률은 평균 20%를 넘어섰습니다. 5곳 중 1곳 넘게 불이 꺼져 있습니다. 다산 신도시는 상업용지 비중이 3.6%입니다. 이기 신도시 평균 1.9%의 2배입니다. 채울 사람을 따져보지도 않고 상가만 2배로 깔아둔 겁니다. 손님이라는 물은 빠지는데 가게라는 컵은 더 늘려 찍어냈습니다. 여기에 대형화가 마지막 칼을 댑니다. 골목 수요를 빨아들이는 진공청소기입니다. 그 흔하던 편의점마저 2024년 빅사합산 점포수가 처음으로 멈췄습니다. 53,852개의 포화에 닿은 겁니다. 반대편에선 복합몰이 다 빨아들입니다. 더현대 서울은 연매출 1조 원을 혼자 흡수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우리만의 일일까요? 다른 나라를 보면 답이 보입니다. 미국은 오피스 공실률이 20%대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나라 리테일 공실률은 약 4%로 안정적입니다. 식료품 거점과 체험 매장은 오히려 임대료가 오릅니다. 오프라인 전멸이 아닙니다. 용도와 콘텐츠가 생사를 갈랐을 뿐입니다. 일본은 고령화를 먼저 겪었습니다. 오프라인 폐업, 쇼핑몰 해체, 건물 철거와 용도 전환. 우리가 지금 들어선 길을 일본은 먼저 걸었습니다. 일본은 우리의 10년 뒤가 아니라 우리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문제는 속도입니다. 한국은 같은 길을 더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출산율은 더 낮고 인구는 더 급하게 꺾입니다. 이게 남의 나라기가 아닙니다. 미국이 보여준 건 희망이고 일본이 보여준 건 예고편입니다. 그 둘이 만나는 자리에 지금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상가가 죽는 걸까요? 아닙니다. 정반대로 같은 시기 임대료가 1년 만에 2배 넘뛴 동네가 있습니다. 바로 거기서 살아남는 자들의 공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서울 성수동입니다. 2025년 1분기 성수동의 임대 가격 지수는 1년 새 109.1% 올랐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어떤 가게는 팔리지 않아 셔터를 내리는데 같은 시기 여기서는 하루 임대료가 최대 3천만 원에 이르는 팝업 매장이 줄을 섭니다. 같은 나라, 같은 불경기입니다. 그런데 한쪽은 비고 한쪽은 미어터집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둘을 갈랐을까요? 답은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콘텐츠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목 좋은 자리, 사람 많이 지나가는 곳이 좋은 상가였습니다. 그런데 성수동이 그 공식을 뒤집었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가는 게 아니라 가고 싶은 이유가 있으니 사람이 모이는 겁니다. 가고 싶은 내용이 있어야 그제야 위치가 좋아집니다. 순서가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그러니 이제 살아남는 가게의 조건은 분명합니다. 거기서만 할 수 있는 경험, 대신할 수 없는 무언가입니다. 위치를 사는 시대가 아니라 이유를 만드는 시대로 넘어온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희망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호황에도 그림자가 있습니다. 성수동 뚝섬 일대의 공실률은 2024년 2분기 3.94%에서 1년 뒤 5.94%로 올랐습니다. 임대료가 2배 뛴 바로 그 동네에서 공실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팝업과 대기업 매장이 몰려들면서 오래 장사하던 동네 상인들이 치솟은 임대료를 못 버티고 밀려난 겁니다. 살아남는 1%의 무대 뒤에서 원래 그 자리를 지키던 사람들이 조용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여러분의 통장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퇴직 후에 상가 하나 분양받아 월세 받으며 사는 노후. 많은 분이 그리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 환상을 파는 광고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수익형 부동산 광고 10건 가운데 1건은 위법으로 적발됐습니다. 확정 수익, 보장 임대 같은 달콤한 문구의 상당수가 사실과 다르다는 뜻입니다. 정부도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2026년 소상공인 예산은 역대 최대인 5조 4천억 원입니다. 재취업을 돕고 경영을 받쳐주는 돈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봐야 합니다. 이 돈은 무너지는 사람을 잠시 받쳐줄 뿐,
소비가 옮겨가고 임대료가 굳고 사람이 사라지는 구조 자체는 바꾸지 못합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지금 창업하는 가게 10곳 가운데 6곳은 5년을 못 넘기고 문을 닫습니다. 5년 생존율은 40.2%입니다. 절반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건 경기 탓이 아닙니다.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구조이기 때문에 알고 들어가는 사람과 모르고 들어가는 사람의 운명이 갈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합니다. 지난해 문을 닫은 가게 100만 곳, 그건 단순한 불경기가 아니었습니다. 소비가 손바닥 안으로 옮겨갔고 장사가 안 돼도 임대료는 굳어버렸고 손님이 되어줄 사람마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세 겹의 붕괴가 겹쳐 만든 결과입니다.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살아남는 곳의 공식만큼은 분명합니다. 좋은 자리가 아니라 사람을 부를 이유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막연한 분양 환상에 퇴직금을 걸기 전에 이 구조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빈 상가는 남의 동네 이야기가 아니라 내 노후 통장의 예고편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이 이 이야기를 보게 해주세요.